한국은 실패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학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굳건하다고 믿어온 역사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무너진 나라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국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인구 절반이 굶주리고 국가 총생산은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도시에는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헌 군복을 꿰매 입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IT 산업, K컬처까지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비밀 코드가 있는 것인가?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DNA, 한국만의 유전자라고 말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언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세계는 상상도 못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한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크루거입니다.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역사학자이며 유럽의 한 국립대학에서 오랫동안 재직해왔습니다. 저의 전공은 몰락한 국가들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수많은 제국과 국가들이 한때의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패배한 민족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이 신념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명제였습니다. 저의 스승이자 유럽 역사학계의 거두였던 프란츠 베르거 교수는 강의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알렉산더, 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사건이 아니네. 민족 전체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지.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기억이 후손들의 발목을 잡지.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냉정했고 저 또한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과 일본은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그는 파이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회복했지. 하지만 그 영광은 과거의 복사판일 뿐이야.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패전국이라는 기억에 묶여 있네.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가지고 있다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950년대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산업 기반이 파괴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희망 없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BTS와 같은 그룹은 전 세계 차트를 휩쓸었으며 영화와 드라마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계 오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아무리 다시 분석해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나라에는 뭔가 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과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고 각종 학술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직접 가야 한다.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봐야 한다.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모든 학문적 일정을 뒤로 미루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학계 동료들에게 한국 연구 계획을 발표한 날, 회의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알렉산더, 설마 진심인가? 한국 연구라고? 마르틴, 중세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나라가 왜 성공했는지는 다 알잖아. 미국 원조, 일본 기술. 내가 그런 걸 몰랐을 리 없는데. 헬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너답지 않아. 평소엔 그렇게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뒤쪽에 앉아있던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국 드라마에 빠진 거 아니야? K-팝 팬이 된 거 아니야?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학자로서 궁금한 것뿐이야. 왜 한국만 이렇게 다른지 그 이유를 찾고 싶어. 그러자 낮게 비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사에는 항상 예외가 있어. 한국이 그냥 그런 예외일 뿐이지. 그걸 억지로 일반화하려는 건 위험해.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한국 관련 서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 걸까? 며칠 동안 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제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넓게 뻗은 활주로, 현대적인 터미널,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안내 로봇이 관광객들을 돕는 모습.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승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이게 정말 70년 전 잿더미였던 나라 맞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반짝이는 금속 손잡이와 조용한 전동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자유롭게 연결되었고 모든 안내 방송은 다국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차 창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 하늘 높이 솟은 초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부드러운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각 구운 빵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고 전광판에는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 정보가 바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크루거 교수님이신가요? 돌아보니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색 재킷과 흰색 셔츠 차림, 검은 프레임 안경을 쓴 모습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수님의 안내와 통역을 맡게 될 한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지원 씨.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이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비밀이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일어섰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지원 씨는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만 보시면 안 돼요. 한국의 진짜 모습은 지방에 있습니다. 시골 마을, 학교, 공장 거기에 한국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학문 연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뒤흔들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에서 내린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질문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낀 문화 충격, 서울역에서 본 질서정연한 인파, 깨끗한 거리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교통체계. 그러나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 발전이 단순한 경제 성장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보지 못한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일까요? 아침 햇살이 도심 빌딩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강변북로 위의 차량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경적 소리 대신 전기차 특유의 낮은 구동음만이 귓가에 들려왔고
공기는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 뭔가 다르군요. 정시에 호텔 로비로 들어온 한지원 씨를 보며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시간 개념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흰색 셔츠 위에 연한 회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잘 주무셨어요? 네. 시차 때문에 조금 뒤척이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이죠? 우선 서울시청 근처에서 간단히 아침을 드신 후 도심 투어를 할 예정이에요. 교수님께서 한국을 어떻게 느끼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불쾌한 매연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예상보다 깨끗했고 인도 위에는 버려진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저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성 높이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주변을 살피자 지원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뭘 그렇게 유심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인파인데도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소리를 지르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유럽이었다면 벌써 몇 번은 언쟁이 오갔을 겁니다. 아마 문화 차이일 거예요. 여긴 출근길이 전쟁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서로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집단 효율성이 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걸 중요하게 배우니까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한국 문화 배려 기반 효율성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가능한 걸까? 점심 무렵 우리는 시청 근처의 전통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듯한 식당은 은은한 나무 향이 배어 있었고 따뜻한 조명 아래 손님들이 차분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치, 나물, 젓갈 등 여러 반찬이 상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모든 게 기본으로 나오는 건가요? 제가 놀라며 묻자 지원 씨가 웃었습니다. 네, 여긴 반찬이 기본이에요. 추가해도 돈을 더 내지 않아요. 유럽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군요. 식자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대신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죠. 나눔 문화가 이렇게 식탁 위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가격을 보고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최소 2배는 나왔을 겁니다. 이 정도 품질의 식사가 이렇게 저렴하다니 이 나라 경제 구조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지원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마 오늘 하루만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근처 상점에서 길을 물었는데 상점 주인이 짧고 무뚝뚝하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로 질문했는데 그는 말 대신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순간 저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친절하다더니 이건 뭐지? 지원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방금 저 상점 주인 무척 불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조금 실망스럽군요. 지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영어가 서툴러서 그랬을 거예요. 손님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빨리 도움을 주려 했던 걸 거예요. 한국어로 물어보셨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군요. 지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을 대할 때 긴장해서 표현이 서툴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넓은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과 네온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낮에 겪은 작은 오해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려 했군요. 이 나라를 더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도시의 효율성, 음식 문화, 배려하는 태도, 그러나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 가능성 존재. 메모를 마친 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내가 찾는 진짜 답은 더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교통체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 단순한 경제 정책만으로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그 뿌리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지원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내일은 서울을 벗어나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 전통 공동체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뭉치고 열심히 사는지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현장이군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음에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이동했고 부딪히면 바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질서감 유럽과는 확실히 다르군요. 제가 감탄하자 지원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는 대구 방면 KTX를 탔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열차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흔들림이 거의 없군요. 제가 감탄하자 지원 씨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서울에서 지방까지 하루 생활권이에요. 교통 인프라가 한국 발전의 큰 축이었죠. 약 2시간이 지나 중소도시에 도착한 우리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버스에 올라타자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과 교복 입은 학생들이 옆자리를 채웠습니다. 버스는 좁은 시골길을 달리며 논과 밭, 작은 하천이 이어지는 풍경 속을 달렸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렸을 때 작은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장기판 앞에 앉은 노인들이 우리를 흘끗 보며 웃었습니다. 회색 빌딩 대신 기와집과 초가집이 보였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맑았고 바람의 흙내음과 풀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단단한 손을 가진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오셨다죠? 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싶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도우며 살아온 것뿐입니다. 우리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집을 짓는 주민들, 논두렁에 모여 길을 닦는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 세운 작은 학교. 이 장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예전엔 너무 가난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다 같이 일했습니다. 밭도 함께 갈고, 길도 함께 닦고, 집도 함께 지었죠.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향약 비상류의 베이라고 새겨진 돌비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향약이란 무엇인가요? 이장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향약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마을 약속입니다. 법이 없어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는 규칙이었죠. 서로 돕고 어려운 집은 함께 도와주고 나쁜 일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만의 자치 헌법 같은 겁니다. 지원 씨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 주민들이 만든 자치규약이에요. 권선징악과 상호부조, 그리고 도덕적 교화를 목표로 했죠.
유럽의 중세 길드나 수도원 공동체와 조금 비슷하지만 마을 전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에도 길드나 수도원 같은 집단은 있었지만 이렇게 마을 전체가 도덕적 약속으로 묶인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매우 흥미롭군요. 이장은 향약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관청이 멀리 있어서 도움받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다 해결했죠. 싸움이 나면 중재하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곡식을 모아주고 범죄자가 생기면 다 같이 지켰습니다. 덕분에 마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현대에도 이어졌어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닦고 집을 고쳤잖아요. IMF 위기 때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외환위기를 극복했죠. 최근 코로나 때도 서로 마스크를 나누거나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지켰고요. 이런 DNA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오랜 공동체 DNA가 계속 발현되는 거군요. 지원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 사람들에게 가치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전쟁 참전 용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빼앗겨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옆집이 쓰러지면 다 같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원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위기가 오면 여전히 뭉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IMF 때, 최근 위기 때 모두 그렇잖아요. 그게 DNA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 들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결국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 교육산업정부 정책, 그러나 뿌리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행운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워온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보름 가까이 되어가자 처음의 충격이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 질서정연한 시민들의 일상, 시골 마을에서 느낀 공동체 정신. 그것들은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 지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일까? 지원 씨는 제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셔야겠어요. 결국 역사를 만든 건 사람들이니까요. 전쟁을 겪은 참전용사, 교육에 평생을 바친 교사,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아마 답이 보일 거예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진짜 제가 찾던 답일지도 모르겠군요. 만나봅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회관이었습니다. 낡은 벽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참전용사들이 찍힌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서 있는 소년 같은 얼굴, 지친 표정 속에서도 굳게 담은 입술.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와 우리를 맞았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유럽에서 오신 건가요? 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직접 왔습니다. 노인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이 잿더미였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을 두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주름진 손을 움켜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어요. 옆집이 무너지면 모두가 달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굶는 집이 있으면 우리끼리 밥을 나눠 먹었죠.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비쳤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에서 제가 본 패전국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좌절했고 그 상처를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노인은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빼앗겨 보고 잃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를 뒤로하고 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악기를 새로 연주하는 것처럼 맑고 희망적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교편을 잡았다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에는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국이 이렇게 인재들을 길러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정말 목숨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이들만큼은 공부시키자는 마음이 강했죠. 그를 아는 것이 곧 희망이었으니까요. 부모들은 밥은 굶어도 학비는 냈습니다. 자식이 공부만 한다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럽에도 교육은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이렇게 전 국민이 열정적으로 교육에 매달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과거 경험 때문일 겁니다. 식민지 시절, 전쟁 시절 그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겼던 경험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자 모두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공부만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을 만든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 성공의 또 다른 원동력 교육에 대한 집념.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현장 소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 현장에서 일한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요? 직접 현장을 보신다니 반갑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공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는 손수 공장 내부를 안내했습니다. 기계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안전모를 쓴 직원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음은 컸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일이 많아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해냅니다. 다들 가족처럼 움직입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팀워크가 유지되려면 리더십도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IMF 때도 다 같이 임금을 줄여가며 회사를 지켰습니다. 최근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힘들어도 함께 버텨낸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참전용사, 교장, 공장 소장. 서로 다른 세대, 다른 환경, 다른 직업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저는 노트를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성공 요인, 공동체 정신 교육열 근면성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다. 한국의 기적은 결국 사람 때문이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의지와 신뢰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시선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느낀 현대화, 시골 마을에서 본 공동체 정신, 사람들 속에서 확인한 교육열과 근면성. 이제 저는 한국 발전의 비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지원 씨가 제게 다가와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일은 전쟁기념관에 가보는 게 어떠세요? 한국전쟁에 대한 기록이 정말 잘 보존돼 있어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전쟁은 제 연구 분야였지만 제게 전쟁은 학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깊은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만으로 그의 기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전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전쟁기념관은 저를 한순간에 과거로 데려간 듯했습니다. 커다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참전국들의 국기가 함께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발걸음마저 느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우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당시의 군복, 총기, 전투 기록, 군인들의 일기와 편지까지 세밀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철모와 구겨진 편지, 부서진 무전기. 그 하나하나가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유럽계 병사가 어린 한국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병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잠깐만 저 얼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원 씨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교수님? 저 얼굴 제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집 벽난로 위에 걸려있던 사진과 똑같아요. 그땐 그냥 오래된 전쟁 사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바로 이 사진이었군요. 지원 씨는 곧장 전시관 안내 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진, 혹시 어떤 부대 소속인가요? 안내 요원은 잠시 자료를 확인한 뒤 대답했습니다. 유럽연합군 파병 부대의 사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럽 여러 나라가 참전했는데 그 부대는 전투뿐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호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런 활동 중 하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 말을 종종 하셨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전쟁터에서 느낀 일반적인 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의 무게가 달리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총을 들고 싸운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울던 아이를 안아주고 희망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인간의 끈질김과 희망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원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교수님?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제가 한국에 이렇게 집착했는지. 할아버지가 심어준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는 늘 한국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의식에 새겨넣은 채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전시실의 다른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사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국 아이를 안고 찍은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는 살아남아 훗날 한국의 재건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이름 모를 아이로 남았을까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할아버지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늘 파이프 담배를 물고 정원에 앉아 있었죠. 전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강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회복력에 감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저에게까지 전해져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을 여러 번 확대하며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얼굴, 그가 안고 있던 아이, 그 눈빛. 그 속에는 단순한 군인의 임무를 넘어선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끝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때는 그 말이 평범한 인생 조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그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실패할 수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그 뿌리는 상처 속에서 자라났고 그 상처가 다시 힘이 되었다.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 개인의 역사와 이어진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연구는 끝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내 가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지원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한식당이에요. 마지막 일정이니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피곤함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원 씨. 한국 음식이 얼마나 특별한지 오늘은 온전히 맛보고 싶군요. 우리가 찾은 식당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가 가진 특유의 고요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낮은 천장과 부드러운 조명은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벽에는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잔잔한 국악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이곳이 도시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자리 안내를 받은 뒤 저는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진 작은 반찬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김치, 도라지 무침, 나물, 젓갈, 잡채. 하나같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기본으로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지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반찬 문화가 발달했어요. 나눔과 정성을 중시하죠.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막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식을 한 입 빼어 물던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어금니 쪽에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치료받았던 보철물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음식을 씹기 힘들 정도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미묘한 통증이 올라왔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근처에 치과가 있나요? 응급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 한 명이 돌아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치과요? 골목 끝에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귀에 유난히 무뚝뚝하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지? 지원 씨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바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많이 굳으셨어요. 방금 직원 너무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실망스럽군요. 지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영어가 서툴러서 그럴 거예요. 한국어로 질문했으면 조금 다르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근처 치과는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같이 가 드릴게요. 우리는 식사를 중단하고 근처 치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 사람들을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 이 나라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인데. 치과에 도착했을 때 내부는 작은 규모였음에도 청결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는 환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면서도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보철물이 빠진 상태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임시로 복구할 수 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는 빠르고도 정확하게 치료를 진행했고 불과 30분 만에 제 치아 상태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유럽이었다면 최소 몇 배 유로는 나갔을 텐데.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보험이 잘 적용돼서 이런 치료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병원을 나오자 지원 씨가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 기분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무 성급했군요. 언어 장벽 때문에 차갑게 느낀 것뿐인데 속으로 실망부터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금방 치료받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불친절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손님을 돕기 위해 서툴게라도 답한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 차이가 때로는 이렇게 작은 오해를 만들기도 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창밖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도심을 뒤덮고 있었고 마치 각각의 불빛이 서로를 연결해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오늘 하루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망할 뻔했지만 그것은 나의 편견 때문이었다. 이 나라는 여전히 따뜻했다. 빠른 속도뿐 아니라 서로를 돕는 문화가 살아있었다.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 서로 손을 내밀어 해결한다. 그게 바로 이 나라의 DNA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불빛들이 오늘 제 마음속에 생긴 새로운 깨달음을 비춰주는 듯했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다. 이 나라는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아는 나라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그 사실을 곱씹으며 잠들었습니다. 귀국하는 날 아침,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패배한 민족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기존 역사학 이론이 과연 맞는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가슴 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지원 씨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떠나시려니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원 씨 솔직히 말하자면 감정이 복잡합니다. 연구하러 왔다가 제 삶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은 그저 경제 지표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신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원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비행기 안에 앉아 저는 노트를 꺼내 지난 몇 주간 적어둔 메모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만난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해준 말, 제가 느낀 감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체 정신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힘. 저는 할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바로 책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 전쟁기념관에서 본 기록들, 참전용사의 이야기, 시골 마을 노인의 말까지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로 엮는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연구실 동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이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학술서는 객관성이 중요하잖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 한국은 우연이 아니야.
그 힘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이었어. 내가 본 걸 부정할 수는 없어. 몇 달간의 집필 끝에 책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패배에서 탄생한 승리 한국 성공의 역사적 필연성이었습니다. 출간 소식이 전해지자 학계에서는 곧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편향됐다. 감정적이다. 언론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점에는 책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국 출신 독자들, 그리고 한국계 이민자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이메일로 제게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출간 기념 강연회 날, 저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강단 위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학생, 연구자, 기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만났던 참전용사가 가족과 함께 와 있었고, 지원 씨 또한 객석 중간에서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로 전쟁기념관에서 본 제 할아버지가 어린 한국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강연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그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남긴 흔적이 제게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청중 중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작은 일상 속 위기에서도 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힘에 감동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한 박수였지만 곧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지원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흔들었고 참전용사는 힘차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힘을 세계사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나라들,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다시 갈 겁니다.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니라 그 힘을 다시 확인하러. 강연회가 끝났지만 강연장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무언가 특별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듯한 공기였습니다. 청중석 뒤편에서는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기자들은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강연장 안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섞이며 묘하게 따뜻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청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온 이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6.25 전쟁 당시 부모님을 잃고 오빠와 함께 전쟁고아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남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정신, 그게 진짜 맞아요. 우리를 버티게 한 힘이었죠.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 시절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당신 삶이 바로 한국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노년 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슴에 작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듣고 보니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사의 손을 붙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박수는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다. 신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뒤이어 한 젊은 청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도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결심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 청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 씨가 무대 뒤에서 나타나 제게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청중들의 눈빛 보셨어요? 다들 울컥했어요. 저는 지친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한국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원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직접 보고 느낀 거예요. 한국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강연장 로비로 나가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 말씀하신 한국은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전쟁, 식민지, 경제 위기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본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린 한국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끌린 건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제 가족사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SNS 메시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끈 건 참전용사 김영수 할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잘 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기억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걸 당신 같은 분이 알려주셔서 기쁩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답장을 썼습니다. 선생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합니다. 그 힘은 여전히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저 역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묘비 앞에 강연에서 사용한 그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심어준 기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본 포기하지 않는 힘, 다시 일어서는 정신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눈부셨습니다. 건물마다 켜진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서로를 비추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위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대본을 작성하며 몇 번이고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지? 학문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촬영을 시작하며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학자 알렉산더 크루거입니다. 한국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위기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난 그들의 이야기를.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촬영을 끝낸 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연구 주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마자 강연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강연 종료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 몇몇은 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감정의 울림이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강연 장면을 찍었고 누군가는 친구와 껴안으며 정말 대단하다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어떤 역사의 한 장면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청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붙잡은 것은 중년 여성 한 명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동자는 어린아이처럼 맑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6.25 전쟁 당시 가족을 잃고 고아로 자랐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남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오늘 강연에서 말씀하신 공동체 정신, 그게 저희를 살렸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당신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온 이는 노년 신사였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참전 배지가 달려 있었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듣고 나니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박수는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손을 떨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로 다가온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삶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결심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청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주저하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전공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듣고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다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지원 씨가 무대 뒤에서 나타나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청중들의 눈빛 보셨어요? 다들 울컥하고 있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원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한국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원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직접 보고 느끼신 거예요. 한국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강연장 로비로 나아가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 한국이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진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전쟁, 식민지, 경제 위기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본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린 한국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끌린 이유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제 가족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SNS,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건 참전용사 김영수 할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잘 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기억해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걸 당신 같은 분이 알려줘서 기쁩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답장을 썼습니다. 선생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 힘은 여전히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저 역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묘비 앞에 강연에서 사용한 그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심어준 기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본 포기하지 않는 힘, 다시 일어서는 정신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호텔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건물 하나하나에서 빛나는 불빛이 마치 한국 사람들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추며 지칠 때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본을 쓰면서 몇 번이고 멈춰 섰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학문이 아니라 희망이야.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학자 알렉산더 크루거입니다. 한국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위기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난 그들의 이야기를.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녹화를 반복한 끝에 최종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연구 주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이 흐르는 플레이리스트를 꾸며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